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은 조선의 건국과 유교적 통치체제 정비예요. 그래서 고려에서 드디어 조선을 배우게 됐는데 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그다음에 조선의 통치체제를 유교적 통치체제라고 하는데 왜 유교적 통치체제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체제가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왕별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중간고사 범위였던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 기억나죠? 저 공민왕의 정치적 개혁 파트너였던 사람을 누구라고 했었냐면 맞아요. 신진사대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 정치가 안타깝지만 실패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북쪽에서 홍건적이 들어오고 남쪽에서 왜구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얘네들을 막으면서 크게 된 애들이 있는데 그 세력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합쳐져서 나라를 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이 이 쌍성총관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쌤이 천령 이북 지역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 북쪽의 지역인데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중국에선 당시에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명나라가 이 핑크색 지역이 원래 원나라가 차지하던 지역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선 명나라가 가져야 돼라고 하면서 이 분홍색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당시 신흥무인 세력 중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최영 장군이 조금 더 권력이 컸어요. 최영이 우리 이거 뺏길 수 없어. 요동 지역을 우리가 먼저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동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인즉슨 명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성계가 최영에게 반대를 하면서 사불가론을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요동을 치면 안 되냐면 첫 번째 고려는 명나라에 비해 너무 작아요. 자, 2번. 여름에는 할 게 너무 많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너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고 북쪽에 군사들이 다 가면 남쪽에 왜구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4번. 장마철은 습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위험해요 라고 사불가론을 얘기하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최영과 이성계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성계가 아래에 있는 장군이니까 명령한 대로 나가야겠죠. 이성계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명나라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요동을 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여기 위화도라고 하는 지점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이 위화도는 이렇게 섬처럼 생긴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군사를 이끌고 수도로 간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국왕과 그 지배층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과 다름이 없어요. 군인을 이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게 되고 당시에 이 신흥무인 세력들 중에서 1인자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이 딱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먼저 뭘 하냐면 당시에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갖고 있던 땅들과 노비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서 토지 제도를 한번 싹 개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하는 계기를 마련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진사대부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 달랐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을 비롯한 이름이 뭔가 도전적이잖아요. 이 급진파와 그다음에 조금 온건한 이 정몽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냐면 정도전 같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지금 고려는 희망이 없어.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자. 온건파 정몽주는 나라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체제를 조금 개편하는 식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성계가 이 둘 중에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 그쵸? 이왕 할 거 나라의 성을 바꿔버리자 해서 나라의 왕이 지금까지 왕씨였잖아요. 이성계 이씨로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정도전과 손을 잡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태조 이성계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러 갔어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어때? 나랑 같이 나라 만들어 보지 않겠어? 하면서 취중 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요요.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같이 나라를 건국하자 라고 꼬셔요. 근데 정몽주가 딱 이렇게 받아주죠. Check it out, come on 하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즉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이죠. 그래서 나는 몇 번을 죽어도 고려에 평생 충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훗날 이 조선의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어떻게 하냐면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자객을 시켜서 정몽주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을 비롯해서 새롭게 나라가 건국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 이성계의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 조선의 수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 한양이었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왕들은 옷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파란색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까 봤지만 동서남북별로 수호하는 신이 있는데 동쪽이 바로 상징하는 색이 청입니다. 청. 그래서 청색. 동쪽에선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듯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푸른색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였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왕도 정치라는 것은 덕으로서 왕이 백성들을 아주 어질게 다스리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은 엄격한 벌보다는 예의, 백성 스스로가 예절을 배우게 되면서 자발적인 교화를 통해서 나라가 굴러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유교적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태조 시기에 이런 왕도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의 정치 사상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두 개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시잡변이라고 해서 약간 어감이 세죠. 불교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불교를 비판하고 대신 뭘 숭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유교, 바로 성리학을 믿어야 된다. 우리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조의 명령을 받아서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통치 규범들을 어떻게 정리를 한 글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책을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기본적인 어떤 관찬법전이라고 해서 관청에서 만들어진 법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 개인이 지은 법전이라면 경제육전은 그래도 국가의 권력이 조금 개입된 책이었죠. 그런데 이때의 법전은 아직까지 완전한 의미의 법전은 아니었다고 보면 됩니다. 태조 다음으로 즉위한 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종이에요. 그런데 이 또 정종을
다음으로 즉위를 한 왕이 중요하죠. 정도전만큼이나 조선 건국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바로 태종입니다. 이 태종 이방원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태종이 강조한 것은 일단 왕권 강화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먼저 실시한 게 바로 호패법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민증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곧 내년이 되면 민증을 만들겠죠? 민증의 바로 아버지인 호패법인데, 호패는 이름이나 나이, 사는 곳,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굴 빛이나 그다음에 뭐 과거 급제 여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 나무판에다가 자신의 정보를 기록한 거예요. 당연히 성인 남성, 이 시기에는 성인 남성들에게만 지급이 되었겠죠. 이거는 조금 더 지체가 높은 사람의 호패인데 조금 더 멋있네요. 그쵸? 신원을 확인하고 또 중요한 건 이 호패를 통해서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민생도 안정시키고 국가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정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있잖아요. 태종 때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대궐 밖에 이렇게 북을 달아놨어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북을 올려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물 중 한 명인 세종대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세종대왕은 조금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유교 정치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끝판왕이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집현전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설치를 했어요.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은 주로 뭘 했냐면 경연이라고 해서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왕과 함께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연이라고 하는데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이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 그만큼 신하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랑 또 똑같겠죠. 뿐만 아니라 연구와 편찬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훈민정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나란말싸미 해가지고 훈민정음이고, 또 하나는 삼강행실도라고 해서 여기 보면 특징이 이게 그림이 많이 깨졌는데 이게 다 그림이에요. 그림이 있는데 왜 그림이 있었냐면 이 삼강행실도는 일반 백성들에게 유포를 하는 거였어요. 한문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을에 되게 충신이 있다, 어떤 효자가 있다, 열녀가 있다, 이런 모범의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써 나타내서 민간에다가 뿌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민간의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려는 그런 역할을 했었라. 이렇게 치구기는 관측할 측의 비우자죠. 그래서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하는 기구라든지 앙보일구,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쌤이 친구들이랑 창덕궁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 앙보일구가 있는데 막 외국인들이 What is it? 하면서 막 엄청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쌤이 되지 않는 영어를 열심히 써가며 열심히 설명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세종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이죠. 세종의 첫째 아들인 문종이 세종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종의 아들인 바로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종은 당시에 자신의 삼촌인 바로 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죠. 수양대군이 바로 이 단종에 이어서 즉위한 세조인데요. 이 세조는 문종, 단종 시기에 신하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나는 강력한 카리스마 왕권으로서 나라를 통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집권을 했습니다. 수양대군 납시오!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이 무도한 일이 이자가진정 역적이상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 관상에 나오는 이정재가 바로 이 세조의 역할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조카를 유배 보내고 왕이 된 만큼 엄청난 카리스마로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요. 자신의 난을 일으킬 때 도와준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왕에게 바른 소리를 했던 이 집현전과 경련제도 자체를 어디서 감히 신하가 왕을 가르쳐 하면서 다 폐지시켜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또 왕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때 어떤 통일된 법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의 최대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성종 때는 이 세조 때 편찬된 작업들이 거의 된 단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국가체제가 완성된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성종할 때 성자가 완성하다 할 때 성자입니다. 뭘 완성했냐면 바로 세조 때 시작했던 이 경국대전의 편찬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나라의 통치체제가 완전히 확립이 되었고요. 경국대전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뭘까요? 이 경국대전은 사실 고려에도 법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 비해서 통일성이 조금 부족했어요. 고려 시기에는 법전에 의거하기보다는 왕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기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면서 조금 통치체제가 확립되었고 이 법전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 없앴던 집현전을 잇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바로 그게 홍문관이에요. 똑같이 왕에게 경연을 하는 기구였고 연구와 편찬 사업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아니라 성종 때는 국조 오례의라고 하는 것을 편찬을 했는데요. 국조 오례의는 뭐냐면 국가에 있는 행사 중에 5가지의 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가에 장례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갖춘다, 절차를 갖춘다. 뭐 이런 유교적인 예법에 맞게 의식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시를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왕이 타는 가마는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뭐 대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왕실에 쓰는 물건은 이런 식으로 갖춘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된 통치체제는 어떤 형식이었냐? 같이 살펴볼게요. 왕 아래에 의정부라고 하는 최고 기구가 있습니다. 이 의정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을 의논하고 왕과 협의하는 최고 기구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바로 이 6조. 6조는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2조 관리 리자를 쓰니까 인사 업무, 호조 가구 호자를 쓰니까 세금 거두는 기구. 이런 식으로 6개의 업무에 따라서 관청을 나누고 6조를 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시기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고려 시기에도 우리 언론 기구가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대간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기에는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해요. 그래서 3사라고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구가 생기는데 사헌부는 관리들이 혹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였고 사관원은 국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기구, 그 다음에 홍문관은 왕에게 경연을 통해서 왕을 가르치는 기구. 그래서 이게 언론 역할을 했고 어느 부서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기의 특징은 공론 정치라고 해요. 공은 다 함께, 론은 논의하다. 그래서 어느 한 기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왕과 신하 그리고 언론 기관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말하는 거에서
인심,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이 옳다라고 하는 게 공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공론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광화문 가봤나요? 네, 광화문에 가면 이렇게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이 거리 굉장히 넓어요. 이 거리에 사실은 옛날에 경복궁 앞에 있는 이렇게 이조, 병조, 호조, 예조 이렇게 6조 거리라고 해서 큰 도로가 있고 이 옆으로 다 6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6조 거리였다는 거. 혹시 광화문에 가보게 된다면 이걸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유교적 관리를 뽑을 때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이 김홍도의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바로 서당에 관한 거죠. 이 서당은 마을에 있는 개인이 세운 어떻게 보면 사립 초등학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하면서 천자문을 다 뗀 다음에 중등 조금 더 높은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고 서울에는 사부학당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4부의 학당이 있었습니다. 요거에서 조금 더 높게 진급을 하면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이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과거를 찌를 수 있었겠죠. 자, 지방 통치제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크게 도로 8개로 나누었어요. 우리 고려 때는 5개의 도와 2개의 개가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다 똑같이 도로 통일을 시켜서 8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거를 팔도라고 하고 이렇게 큰 범위의 도를 같이 관리를 관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관찰사는 팔도 아래에 있는 군현에 파견된 수령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군현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향리, 고려시대 때 봤죠. 이 향리에게 실무적인 일을 맡겼는데 고려 시기에는 이 향리의 권한이 컸지만 조선 시기가 되면 단순히 수령을 보좌하는 실무만 담당하는 조금 낮은 직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향촌이라고 부를게요. 향촌에는 원래 잘 열심히 살고 있던 지방 사족이 있었어요. 사족은 뭐냐면은 급진파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배웠을 때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에 모여서 나라의 정치를 했다면 그와 반대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열심히 성리학 공부를 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방에 남아있던 사족이 됩니다. 이 지방 사족들은 마을을 자신들 나름대로 자치적인 통치 질서를 만들어서 수령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시기 관리는 어떻게 뽑았냐면 당연히 시험을 통해서 뽑았겠죠. 과거를 치렀고요. 과거는 고려 시기와 다르게 무과가 생겼네요. 그래서 문과, 묵과, 잡과. 고려 때는 승과가 있었죠. 스님을 뽑는 거 승과가 없어지고 무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원칙은 천인이 아니면 양인 이상이면 이 과거를 치를 수 있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었고 또 음서도 고려시기에 있었던 음서도 있긴 있었지만 그 대상이 굉장히 좁아졌고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도 승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과거를 붙고 어느 지방에 발령이 날 수 있잖아요. 그때 발령이 날 때 뭐 친척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향이거나 가족이 있는 그런 지방으로는 피하게 해서 그걸 상피제라고 하는데 뭐 자신의 연고지에 가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재미있는 역사적 흐름을 배워볼 건데 우리 아까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집권했다고 했었죠.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굉장히 공을 세운 신하로 포상을 하고 자신의 옆에 뒀어요. 그 사람들이 점차 기득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땅을 넓히는 대지주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이 훈구들이 점차 정계를 어지럽히기 시작하자 세조 다음으로 즉위한 성종 때 사림이라고 하는 애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림은 아까 언급했던 바로 향촌에 살고 있던 지방 사족입니다. 온건파 신진사대부 애들이 지방에 돌아가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훈구파가 정계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니까 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이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대부분 성리학자 출신이고 지방 출신이었으며 중소지주,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어느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종 때 이 훈구파에 대적해서 사림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이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 사림은 대부분 아까 살펴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 많이 등용이 되어서 언론기구잖아요. 얼마나 비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훈구를 아주 비판을 하게 됩니다. 훈구는 사림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눈에 아주 가시였겠죠. 그래서 이 훈구와 사림이 한판 붙은 그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게 돼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겁니다. 부터는 조선 전기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조선 전기의 국제관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은 강약약강인가요? 강약약강인가요? 네. 이 말 다 들어봤죠? 네,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강각약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정의를 위한 거였고 사실 조선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외관계는 강약약강을 선택을 했어요.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는 바로 사대 교린이었습니다. 사대 교린은 사대와 교린의 합성어인데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 즉 중국 같은 나라는 좀 받들어서 섬겨주고 이웃 나라, 자신보다 작거나 좀 비슷한 나라들은 대등한 입장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이를 통해서 국가의 안정과 실리를 도모한다는 조선의 외교 정책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명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초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살펴봤지만 위화도 해군처럼 막 너 정벌하러 갈 거야 이러면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게 되면서 친선 관계를 맺게 돼요. 어떤 친선 관계를 맺었냐? 명나라는 조선에게 너 우리 주변에 있는 조선 나라의 국왕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책봉을 내려주고 조선은 고마워하면서 1년에 3번씩 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 책봉 관계는 우리가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명나라의 문물을 가져오는 실리적인 외교 관계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명나라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국왕이 신하들에게 나 명나라가 인정해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왕권을 확립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진과의 관계인데요. 여진과의 관계는 교린 관계잖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하면서 주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 강경 정책을 볼 건데 먼저 사군과 육진이라고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정벌을 해서 조선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쪽이 여진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이렇게 사군과 육진을 정복함으로써 국경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채찍만 주면 여진이 화나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유 정책을 같이 실시를 했는데 북쪽에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는 사실 먹을 게 부족해서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훔치지 말고 우리랑 거래를 하자.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소를 설치하고 네, 교역을 허용해 줬습니다. 여진족 이런 부족장들이 조선에 귀화한다고 하면 관직과 땅을 줌으로써 많이 조선인이 되세요라고 귀순을 장려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일본인 중에서도 이렇게 해적, 노략질을 일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바로 왜구라고 불러요. 그 조선 초기 세종 때 이 왜구들이 굉장히 남쪽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왜구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쓰시마 섬이었는데 세종대왕이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여기 쓰시마 섬을 네, 토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왜구들이 계속 노략질을 하려고 하고 막 무역을 하자고 요청을 해서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시켜줬어요. 거기가 바로 네, 연포, 현재 울산 지역과 진해 지역인 제포, 그다음에 부산 지역인 부산포에서 연포, 제포, 부산포를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걸 삼포 개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해년에 어떤 무역을 할 때 일정 조건을 만드는데 그걸 개해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제한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정량만 교역할 수 있게 한정을 시켜놔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와서 더 가져가고 싶고 더 많이 교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포에서 왜구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걸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조선 중종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이후에 또 조건을 더 한정을 시키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막 일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을묘년에 또 외변을 일으킵니다. 이건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켜서 애를 먹었고 이 을묘외변 이후에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 관계가 조금 쇠퇴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몸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